오랜만입니다. 아시아 포럼 21 정책 토론회 오늘은 우리 지역 출신이십니다. 고향은 성주고 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지금은 현재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와 계시는 우리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모시고 제112회 아시아 포럼 21 릴레이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윤철 대표님의 어떤 기조 들어가는 말씀 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짜 제가 아시아 포럼 21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포럼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작 좀 알았다면은 제가 와서 좀 말씀도 드리고 또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쨌거나 오늘 또 제가 고향에 와서 이제 경북문화재단 이렇게 오고 또 제가 공직 그만두고 이제 1년쯤 되는 시점에 또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또 지금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바대로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이제 대구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대학 마치고 그다음에 공직에 입문해가지고 34년 해서 보통 공무원 33년 하면은 연금도 불입을 하지 않습니다. 33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공직사회에서 하는데 34년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6월 8일자로 그만두고 이제 오늘이 한 14일 정도 되니까 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지금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영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좀 사회봉사도 이렇게 좀 하겠다 해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하여튼 봉사직으로 하는 게 한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대한체육회도 가서 봉사해주고 대한적집자사도 지금 아마 7월 달에는 또 밥 퍼주러 가는 그런 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또 경북문화재단에 와서 이제 지역의 발전을 고민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이대로 가서는 지역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조 발제를 한 40분 정도 하고 질의 토론 뭐든지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제가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경제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저는 당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위기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인들은 계속 위기라고 하면서 진짜 닥쳐올 위기를 잘 극복하는 어떤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당군 조선 이래로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한국이 글로벌 국제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이 정도로 세계에서부터 존경을 받는 대한민국이 된 적이 있냐 이거죠. 제가 최근에 경북지사님 모시고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사말이 옛날에는 굿모닝, 안녕하세요, 땡큐 이거였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이게 국제적인 공용어입니다. 한국인처럼 알면은 다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인도 델리 대학하고 네루 대학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한글 학교, 한글을 가르치는 이걸 좀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K-팝 부르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야 돼요. 한글을. 이런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일본인이냐고 제피니스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에요. 그냥 한국인이냐고 물어요.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왔고 지금 현재 그 정도는 저는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왜 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지도자들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 다른 나라 보면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요. 다 부패해가지고 이분들이 해외에 계좌 두고 돈 빼돌리고, 우리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 돈 한 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금을 모아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투자한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쓸름이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내가 아침을 굶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 우리 자식 대학을 꼭 보내겠다. 진짜 저희 가족만 해도요. 우리가 오남일녀인데 우리 큰형님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밑에 우리 누나, 형 둘은 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장남은 대학을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큰형님만 대학 나오고 둘째 누나, 둘째 형, 셋째 형은 다 초등학교. 그럼 제가 사남인데, 이제 남자로 따지면 사남이고 전체로 따지면 이제 다섯 번째. 저하고 제 동생만 대학을 갔어요. 왜? 우리 큰형님이 대학을 졸업해가 이제는 좀 형편이 되니까 우리 동생들은 대학을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이사 나온 게 그 계기입니다. 우리 큰형님하고 21살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 학구열이 뛰어난 우리 국민들, 저는 이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버님, 어버님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보릿고개 넘으면서 얼마나 자식들 키우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 보면은 진짜 정주영 회장님 뭐 대학 나왔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뭐 다 진짜 우리 건국의 어떤 이 기업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저희들은 진짜 이 전략이 좋았습니다. 이 초기부터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원조 자금도 경제개발에 넣었잖아요. 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돈 넣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도 입문한 사람들이 진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된 데다가 글로벌리 보면은요. 1990년도 글로벌이 본격화되면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경쟁 국가가 없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봐요. 한국이 그때 빨리 나온 거죠. 그래서 레이스를 하는데 한국이 먼저 치고 나와서 한국은 경쟁자들 없을 때 진짜 그래서 지금의 국은 융성이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목표를 정해주면 잘해요. 이거 딱 정해주고 하자 그러면 잘하는데 그게 이제 추격 경제는 가능했어요. 추격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일본 제품, 그 다음 미국에서 만드는 냉장고 이런 걸 사가지고 와서 분해를 하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걸 또 유사하게 만들어가 소위 짝퉁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그 부품을 또 우리가 생산하고 이런 우리가 되게 강해요. 한국인들은. 추격 경제에 강한 이런 시스템이 어우러져서 한국이 최고의 국은 융성기다. 그래서 뭐 글로벌 탑 10이죠. 그 다음에 G7에서 초청을 받고 오죽했으면 미국이 제발 한국에 와가지고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 만들어 달라. 이런 한국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추격 경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노모 추격. 우리가 추격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첫째는 미국도 우리의 경쟁 상대자인데 오죽했으면 우리한테 제조업 쪽은 오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본 PPP 기준 물가 반영하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요. 일본이 한국을 겁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한국에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뒷다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옛날에 저 공부도 못하고 저 따라오지도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 같으면. 근데 얘가 와서 이게 좀 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하는 데 대해서 시시껄껄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본도 우리가 따라왔다. 독일도 제조업은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제조업 얼마나 강합니까? 독일이 생산한 벤츠에 못지않는 현대차, 제네시스 만들어내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태리는 벌써 한국하고 안 돼요.
영국 금융밖에 없어요. 프랑스 옛날에 떼제베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요. KTX 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되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못 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목표를 아직도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너무 넓어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바이오 육성. 이거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표가 없어요. 바이오를 육성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바이오를 두들겨 펴면 육성이 되는지. 이게 목표. 그러니까 딱 깨지져야 되는 거죠. mRNA 백신. 이러면 한국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최근까지도 저도 최근에 정부에 있었지만 제조업 르네상스 이걸 제일 잘했다고 그때 평가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킨다고요? 그 목표가 없잖아요. 제조업이 어떤 제조업이야? 제조업이 수많은데 그걸 다 르네상스 시킨다고? 그건 안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선도 경제, 창의 경제. 그런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창조 경제, 늘 혁신 경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슬로건 혁신 경제로 갔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슬로건형이에요. 뭐냐면 너무 묶음이 커요. 정책이요. 정책이 뭐 신경제, 신활력. 요번 작년인가 경방 한번 보십시오. 신활력, 신경제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신활력이 뭐가 신활력인지 이게 안 된다는 아이템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과거 추격 경제에 맞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쭉 커가지고 지금 거의 과거 역사에서 가장 탑으로 왔는데 지금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가서 더 가느냐.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꺾이는데 완만하게 꺾이는 게 세컨 베스트고 잘못하다 보면 밑으로 툭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 왜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제는 중국이 쫓아와요. 인도가 쫓아와요. 인도 가보니까요. 인도 IIT라고 MIT보다 더 세대요. IIT라고 인도 Institute of Technology,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IIT를 가고 거기 떨어진 애들이 MIT를 간대요. 인도가. 그 정도로 지금 인도가 어마어마한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죠.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왔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뭐 삼성 반도체 기술 빼내가려고 삼성 상무가 그대로 토탈 중국을 넘겨주려 하다가 잡혔잖아요. 아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 중국이 쫓아오고 인도가 쫓아오고 베트남이 쫓아오고 각 세계가 막 컴피티션 하는 게 지금은 토탈리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뭐냐? 국가 경쟁력 판단 기준은 이제는 세계 1등 제품, 서비스가 몇 개냐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한 개라고 저는 나머지는 몰라요. 뭐 2차 전지 한국 1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국보다 과연 1등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확신을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1등 하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뺏기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이 하나가 작년 이후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정부 마이너스죠. 정부가 거의 국채 반응하는 게 거의 한 7, 80조, 최근에 떨어져가 7, 80조 돼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가계 마이너스예요. 가계부채가 2,000조예요. 금리 1% 오르니까 20조 이자가 부담이 돼요. 죽을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업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이 거의 95%인데 중소기업들 지금 대출 내가지고 우리가 대출 연장 안 해주면은 디폴트 나는 중소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럼 대외도 적자죠. 이러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진짜 오래 못 가요. 왜냐? 국내는 마이너스라도 그 다음에 대외적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반도체가 벌어오고 그동안에 뭐 2차 전지도 많이 벌어오고 자동차도 벌어오고 이러니까 이쪽에서 돈을 벌어오가 국내에 마이너스를 메웠는데 해외도 마이너스고 국내도 마이너스죠. 가계가
국가라는 가계가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위기다. 위기다. 굉장히 큰 위기인데, 그나마 위기인데도 좀 다행인 것은, 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중국이 그렇게 한국을 이렇게 쫓아왔는데, 미국이 진짜 고맙게도 중국이 뒷다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뒷다리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반도체도 하려고 하다가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들어가는 거 다 통제하고 기술 통제하고 이러니까 중국이 지금 반도체 하는데 주춤해요. 그 다음에 중국이 2차 전지 거의 치고 나가서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견제를 하니까 중국에서 바로 2차 전지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5G 장비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사실은 삼성을 넘가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 통신 장비를 다 먹어가지고 하니까 미국에서 무슨 이 통신 장비를 중국 걸 쓰면은 보안 때문에 안 된다가 태클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삼성 5G 장비가 세계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혹이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그나마 골든타임을 우리한테 준 여유분이다. 여유분이다. 이것도 얼마나 가겠냐 이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미국이 제조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전략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자기들이 제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설계만 하고 고부가치 내가지고 나머지는 다 주문 방식이에요. 애플이 그렇잖아요. 애플이 설계하고 모바일 폰을 설계해가지고 자기들 부품은 이거는 삼성에 조달하고 이거는 일본에 조달하고 이거는 대만에 조달하고 어셈블리 해가지고 세계에 파는 전략을 하다가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느끼기에 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면은 자기들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를 하나 들까요? 미국이 휴지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왜 휴지가 없나?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 없죠. 중국이 다 수입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수입이 안 되니까 화장지 쓰지를 못하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화장지 사재기 해가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미국이 안 된다 해가 미국이 지금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제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이 밸류 체인을 남미 쪽에서 뭐 경공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이런 식으로 미국이 또 바꾸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미국에서 하겠다. 반도체 미국에서 하겠다. 앞으로는 이거는 모든 산업의 쌀 아니냐 쌀. 그 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 미국에서 하겠다. 바이오 국민들 생명 앞으로 미래 미국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희소금속 미국에서 다 확보해가지고 걔는 석유도 안 쓰잖아요. 나중에 이 에너지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미국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들은 뭐 미국이 당장 제조를 하는데 뭐 단기간에 되겠냐 하지만 미국에 저력이 있어요. 미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을 보자 이거죠. 그럼 10년 동안 미국이 치고 나올 동안 시간이 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발 묶여 있는 동안에 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한국이 진짜 초격차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이 치고 나가야 돼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다 바꾸지 않으면은 진짜 한국에 위험이 와요. 왜 위험이 오느냐? 자, 국내적으로 보면은 첫째, 이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수요가 계속 줄어요. 모든 분야의 수요가 줄어요. 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 같으면 내년에 11이 되면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금년에 10이면 내년도에 9.5,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 7, 지금 한 20년간은 지금 보이잖아요. 작년에 26만 태어났어요. 저희들이 거의 100만이에요, 100만이요. 그러면 총수요가 줄어들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국내만 타켓으로 하면은 갈수록 물건이 안 팔려. 사는 사람이 적어져요.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갈수록 적어져. 그 다음에 부양받을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타켓으로 해가 국내 정책만 했을 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 주장은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글로벌 타겟팅으로 해야 된다. 목표는 글로벌. 그 다음에 글로벌이라는 게요. 1990년 이후에 글로벌이 가속화되면서 이게 또 기회자 위기예요. 글로벌화 되면서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웅덩이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살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웅덩이가 호수로 열렸다가 이제 다시 바다로 열려버렸어요. 우리가 글로벌 안 간다고 인해서 우리 시장이 지켜지느냐? 노입니다. 노. 왜냐? 바다에 있는 상어 새끼 한 마리가 돌아서 여기는 우리 물고기 다 잡아먹어요.
상어 새끼 한 마리가. 우리가 막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은 국내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바다로 나가자. 바다로 나가서 우리 상어, 큰 상어 잡고 고래 잡아먹고 하자. 이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나가면은 경쟁이 치열해지죠. 경쟁이 치열해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목표로 하고 그 대신에 글로벌 1등을 만들자 이거죠. 1등을 만들자. 글로벌 1등이 몇 개냐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1등인데 현재는 확실한 한계밖에 없으니까 이걸 10개만 한 개에서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이렇게 가야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전 세계는 돈을 끌어와요.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이 얘기 하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은 뭐 저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이런 아주 큰 것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은 섬유라고 1등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섬유라고. 예를 하나 들게요. 자, 한국에 있는 섬유 회사가 R&D를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옷을 2개를 딱 겹쳐가지고 이 화학 반응하게 하는 섬유를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는 바깥에 추우면은 이 화학작용이 안에는 따뜻한 열기가 나오고 여름에 더울 때는 화학작용이 안에 시원한 거 나오는 옷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이걸로 먹고 살아요. 전 80억 인구가 이 옷 한 벌만 사도 80억 개 아닙니까? 80억 개. 하나의 일불만 벌면은 80억 불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느 분야든지 세계 1등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북에 와서 지사님하고도 자, 우리가 식품이라도 뭐 안동 찜닭, 안동 강고등어 먹어보니까 감정이 없어요. 안동 소주 맨날 국내에서만 하고 있어. 안동 소주 세계화 합시다. 안동 소주는 왜 세계화 안 되냐? 영국의 위스키보다 더 빨리 나왔대요. 안동 소주. 안동 소주는 국내화했고 영국 위스키는 국제화해가지고 저 글로벌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안동 소주는 국내화해가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러 개 앉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글로벌 나간 민족은 세계를 가지고 국내에 안주한 민족은 안 돼요. 몽고가 전 세계 잡아먹을 때 걔네들 한 100만 세계로 나가서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국내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국내는 계속 장사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가야 된다. 그런데 글로벌 나가려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1등 전략을 펴자. 이게 진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분야를 글로벌 1등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분야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어느 분야냐? 자, 정치 분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치 분야가 지금 시스템이 뭐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이게 모든 한국의 국민들, 기업들, 정부가 다 글로벌 1등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가 너무나 이게 무슨 소위 자기 당리당략에 매몰돼가지고 국가의 발전, 국가가 글로벌 나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입법으로 도와주느냐? 얼마나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해주느냐?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당리당략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글로벌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진짜 전 세계에서 진짜 탑 5 이내에 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정치 시스템 바꿔야 돼요. 낡은 시스템, 옛날의 그 규제 이거 바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저거죠. 대통령 임기만 해도 그 5년 단임제 한 게 이게 독재 권위주의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 시스템에. 5년 같으면은 첫 번째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한 2년 지나고 나면은 뭐 다른 정책기죠. 2년 반 지나고 나면 벌써 꺾여버려요. 3, 4년 되면 일을 별로 못 하잖아요. 또 새로운 또 나타나고 이런 정치 시스템이 과연 대한민국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5, 5년 하고 잘하면 10년 해야지만 뭐가 10년 동안 밀어붙여야지 제대로 되지. 지금 5년 하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냐? 진짜 통체적으로 봐가지고 정치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제 시스템. 기업들이 제일 잘해요. 그나마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전략에 익숙해져 가지고 세계 1등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방산이 지금 그 무기에다가 IT 붙여가지고 얼마나 전 세계에 잘 팔립니까? 한국 정확도가 제일 좋아요. 가격 싸고 정확도 좋죠. 그러니까 한국 미사일 달라, 한국 K9 자주포 달라, FA-50 막 사가겠다 그러고요. 한국이 제일 전자화가 잘 돼가지고 목표 딱 좌표 찍어가 때리면 바로 나가서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 탄생이 되는데 기업들은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세계 1등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정부가. 그러려면은 정부도 어떻게 하냐면 국가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예요. 대한민국 주식회사 공무원들이 기업 못 도와줘요, 지금요. 왜? 공무원들 기업 도와주면 난법 걸려가지고 얘가 혹시나 부패한 거 아니냐. 제가 있을 때 기업 안 만나요. 기업하고 도와주다가 내가 뒤집어 썼는데 왜 합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공무원들이 기업 도와가지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나가게 과감하게 도와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우리 R&D 예산 30조인데요. 이 기업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R&D 해야 되는데 기업하고 동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R&D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1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가 어쨌거나 1등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전 세계에 돈을 쓸어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돈으로 다시 또 국민들한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국가는 발전하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말씀드릴 거는 국가 경영 개념이 기업들한테 도입이 돼야 되니까 이걸 하는데 불필요한 건 다 걷어내야 돼요. 공무원들이 돈을 받아 먹지 않는다. 그다음 밥 한 끼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단죄를 해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단죄를 해가지고 기업하고 국가가 분리돼가 이 기업을 망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세 번째, 사회 혁신시켜야 됩니다. 제일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돌봄 국가 책임제를 저는 좀 주장하고 싶어요. 돌봄은 첫째 아동들, 애기만 낳아라. 엄마가 아버지가 키운다면 키우세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고 이러면 국가가 키워줄게. 국가가 잘 키워줄게. 그것도 돈 넣고 잘 키워줄게. 엄마가 키우듯이 애를 잘 키워줄게. 애만 낳아라. 국가가 키워준다. 이거 내 하나 주장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 중에서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독거노인이 많아요.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분들이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혼자서 쓸쓸하게 그 겨울 차가운 방에서 돌아가시는 국민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자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노인들 돌봄. 그럼 세 번째는 중증장애인들, 경증장애인 말고 중증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 진짜 제가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만나보면은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이분들 도와주고. 그래서 적어도 이 3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국민이 일단 좀 하게 하고, 두 번째는 국가가 발전하더라도 이 낙수 효과가 국민한테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1등 전략을 발전을 시키고 그 돈을 벌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한국형 기본소득을 좀 도입해가지고 진짜 일을 하려고 해도 내가 육체적으로 병이 있다든지 아파가지고 못하는 경우는 국가가 먹고 살게 아주 고급적으로 못 살더라도 내가 적어도 굶지 않고 그냥 가끔씩은 또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해주고, 만약에 어떤 가게에 일할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교육을 시키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250만 원 이 최저 생계비도 하면 그거보다 많이 받으면 국가가 위너고 이거보다 못하면 국가가 루즈하는 이런 설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느 누구라도 좀 행복한 사회 혁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교육 혁신인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기재부 차관할 때 제가 교육감 진짜 한번 해보려 했었어요. 왜 교육감 하려고 하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진짜 초중고 교육 시스템을 내가 진짜 바꿔보고 싶었어요. 어느 작은 데 가더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위탁받아가지고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한 90만, 100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생산 가능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뭐, 8, 90만 된, 지금은 작년에 26만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려면은 생산성을 높여줘야 돼요. 저출생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 그러려면은 적성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니는 공부하면 뭐 할래? 야, 니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뭐 법대가, 의대가 이게 아니고, 야, 얘가 잘하는 게 뭐냐? 얘가 축구를 잘한다 하면 축구를 세계 1등으로 할 수 있는 그 교육을 해줘야 돼요. 얘가 음악을 잘한다. 음악을 슈베이처, 베토벤을 능가하는 음악가로 만들고, 얘가 미술을 잘한다. 미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 하냐 하면 오전에는 보편교육,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보편교육, 사회, 보편교육만 시키고 오후에는 특성화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켜가지고 얘가 잘하는 분야를 세계 1등을 만들도록 해야지만 되는 전략, 제가 그 전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들은 또 교육공무원, 교육감 되는 데는 교육 분야 종사가 5년 이상 돼야 된다 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작년 8월 달에 서울대 교수로 와서 지금 한 1년도 안 됐어요. 5년 채우려면 아직 4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혁신이 되게 중요해요. 적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으면은 학교별로 얘의 적성을 찾아주는 선생님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본인도 체크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교육. 이게 초중고 교육이 돼야 되고. 대학은요. 대학 지금 제가 많이 다녀보면 대학의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대학도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들어요. 내년이 더 줄어들어. 후내년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대학의 수입이 줄어들고요. 그럼 두 번째는 대학에 돈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도 지금 학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와보니까 저희들이 다녔을 때보다 활력이 더 떨어졌어요. 대학이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구조 조정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를 경제학과 나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 경제학과예요. 경북대도 경제학과, 영남대도 경제학과, 전북대도 경제학과, 서울대도 경제학과, 연대도 경제학과. 커리큘럼이 똑같아요. 이러니까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북대 경제학과 같으면은 블록체인 세계 1등 경제학과. 일반적인 거는 하되 하나를 선택해가 이걸 깊게 가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아. 특성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하버드보다 경북대 경제학과 더 자료도 많고 연구한 게 많다. 아, 그러면은 하버드를 능가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안 돼요. 특성화 전략. 아까도 정말 세계 1등 전략을 가야 돼요. 한 개라도. 한 개를 해봐야지 2개가 되고 3개가 되지. 이걸 오버롤하게 한국이 경쟁해서는 안 돼요. 왜냐? 돈도 없고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자원도 없고 안 돼요. 인적 자원이 많다고 옛날에 우리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뭐 부존 자원은 적어도 인적 자원이 많아서 대한민국 하다가 인적 자원도 줄어들죠. 부존 자원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는 거죠. 이대로 간다면은 한번 보세요. 연금 고갈되고 건보 고갈되고 청년들 세금 못 내가 해외로 도망가고 국내에서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의 문제. 제가 이제 거의 60 넘었는데 제가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노인 됐을 때는 우리를 부양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 받는다. 세금을 내야지 공무원 연금을 받죠. 국민연금 똑같아요. 그래서 교육 혁신해야 돼요. 교육 혁신. 숫자가 100만에서 26만을 줄어들어도 생산성을 4배로 올리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로봇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보강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 혁신을 해야 돼요. 정부 혁신. 정부 혁신은 중앙부처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예산이 지금 630조예요. 금년도에. 630조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여기서 한 600, 7, 80, 거의 700조가 다 돼갈 건데 이 돈 문제가 아니고요. 적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쓰는 예산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왜냐? 정부가 적자가 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잘 써서 미래에 꿈이 있는 아이템, 예를 들어 수소를 생산하는데 물을 가지고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태양광을 제가 주장하는 건 이 유리를 태양광 만드는 게 제 주장인데요. 패널을 산을 깎아 만드는 거하고 유리 자체를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건물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에너지가 되는 이런 걸 하는데 연구를 해가 돈을 들인다. 돼요. 수소 환원 제철법, 포철이 지금 탄소 경제로 가면서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니까 수소 환원 제철법으로 가기 위해서 R&D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해도 글로벌 10, 적어도 2등이 안 되는 연구를 해가 연구 하나만 한 연구 100날 해봤자 그거는 진짜 스며드는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의 생산성을 높여야 돼. 전 부처에 다 걸쳐가지고 특히 경제부처의 예산,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복지야 어차피 시혜적으로 나눠주니까 누수가 되는 것만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혁신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아이템 베이스로 가야 돼요. 아이템 베이스. 정확한 타겟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센서 개발. 우주, 이것도 아니고 우주 중에서 미사일을 쏟아보면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화물창이래요. 화물창. 이게 얇고 올라가면서 압력도 하면서 가벼워야 되니까 그거 만드는데 한국이 1등이다. 다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을 유리로 만든다. 수분해한다. 수소하는 제철법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타겟팅. 그 다음에 mRNA, 우리도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를 넣더라도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가 더 큰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겠다. 목표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모든 역량을 모으는 이 전략으로 가져야 돼요. 이제는 슬로건은 필요 없다. 아이템을 정해서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거기다가 저는 에타도 면제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이 엄청난 일은 무슨 에타를 합니까? 에타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조달도 바꿔야 돼요. 거기다가 팀 구성해가 거기다 돈을 줘야 돼요. 왜냐? 이거는 안 해본 건데 무슨 조달을 무슨 공개 경쟁 입찰하고 그거는 기존의 추격 경쟁에 맞는 시스템이에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바꾸고 그다음 세 번째는 12대는 정책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나오기 전에 2022년도 1월 달에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한 R&D를 다 이렇게 뽑아보라 그랬어요. R&D. 그래서 한 500개를 뽑아가 딱 보니까 이게 10이 안 되고 TRL이라 그러는데 기술 수준이 그냥 8, 7, 8, 9 이게 대부분이에요. 진짜 대부분이에요. 10대인 거는 이거는 10대더라도 의미가 없는 10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확실한 세계 1등 되는 걸 10을 만드는 정책을 가야 돼요. 10을 만드는 10이라는 거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고 9.9만 돼도 뭐 부품 하나 빠지면 오퍼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시계에 부품 하나 빠지면 이게 작동이 안 되면은 9.9나 8이나 7이나 똑같아요. 1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되는 정책을 끌고 가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또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조금 안 되면 실패라고 규정하는 게 안 돼요. 실패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했을 때 실패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추진해가 계속 밀고 나가서 이게 될 때까지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이 문화를 또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외에도 정부 혁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혁신해야 돼요. 지방요. 지방 제가 이렇게 경북도뿐만이 아니고 뭐 충청도 그다음에 호남, 그다음에 경남, 강원도 다 다녀보는데요. 지방도 하나의 세계 1등을 만드는 발전 전략이 없어요. 전부 다 돈은 많이 써요. 진짜 돈은 도 단위 같으면 거의 10조 이상의 돈을 쓸 겁니다. 도 단위 같으면 그 돈을 쓰면은 적어도 10년이 지나거나 뭐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도 없어요. 지방도 없어요. 군도 없어요. 시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1군, 1시 한 개의 제품은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 한번 세계 1등으로 가보자. 한 개, 두 개도 필요 없어요. 이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온다면 저는 지방은 이 발전 전략과 맞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 그거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 지역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하면 거기다 돈을 진짜 쏘아줘야 돼요. 그 잘하는 데다가 10을 만들도록 돈을 더 빨리 쏘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시군은 국가보조금이 더 가는 거죠. 칩을 빨리 만드니까. 그 칩을 빨리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해가 돈 벌고, 그래야 되지. 다 뭐 5, 6일 100개 들고 조금 5.1 되고 5.2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세월에 기술 발전대가 이거 다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요. 잘한 놈은 과감하게 1, 2년 만에 돈을 막 조단위라 쏘아줘가지고 1등을 만들어가 세계로 내보내고, 또 돈 벌면 또 넣고, 또 두 번째는 빨리 세계로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1발전, 1지역 1발전지나 적어도 하나를 세워라. 이거 세우고 도에서 코디네이션하고 행안부에서 전국을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거기다가 인력도 지원해주고, 더 잘하는 데는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해요. 더 빨리 가게 하는 이런 전략을 해야 되고요. 공공부분, 우리 공기업 부채가 500조입니다. 이거는 뭐 언론에 잘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공기업도 우리 공기업 잘해요. 수자원공사, 뭐 한전, 가스공사, 여기도 적어도 한 개의 기술은 세계 1등을 만들어라. 적어도 한 개의 기술은. 예를 들어서 물 관리를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기술 하나가 모든 나라에 물 관리하는데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 돈 벌어가지고 해외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내는 물값 공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공기업이 계속 적자예요. 물값은 국민들 어려우니까 물값 못 올리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가. 이게 적자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정부가 보증을 써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지. 어느 정도 한계 되면은 정부 공기업 그 채권 안 살 거예요. 국민들이. 안 사죠. 그래서 공기업도 똑같아. 적어도 하나는 너가 찾아라. 글로벌리 나갈 수 있게 세계 1등 전략을 펴가지고 글로벌로 돈 벌어가지고 국내 물값 낮춰주고 한전이 글로벌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국내 전기료 거의 공짜로 준다. 여름에 펑펑 써라. 이런 경제를 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 안정하니까 이게 안 돼요. 인구가 줄어들죠. 수요자 줄어들죠. 가격은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올려요. 그러면 공기업이 망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 관련된 출연 연구기관, 과기계 출연,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R&D, 글로벌 1등 된 R&D 해라. 안 하면은 너가 예산 안 줘. 일반적인 R&D 하면 예산 갈수록 깎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경영 개념을 따졌을 때는 안 되잖아요. 이 돈을 못 벌어오는데 거기도 돈을 왜 계속 줍니까? 계속 사업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로 말하면 소위 돈이 안 되는 구조조정 대상이니까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유니스트, 뭐 디지스트 이런 과기계 그 대학들도 진짜 세계 글로벌 1등 R&D 뭐 안 하면은, 연구 안 하면은 진짜 쓸데없이 하는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은, 이런 전략을 안 쓰면은 진짜 한국호가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습니다. 갈수록 깔아앉습니다. 갈수록 깔아앉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더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뒷다리를 잡아주고 미국이 제조를 본격 나서게 한 이 골든 타이밍을 어떻게 보냈냐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더 올라가느냐,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냐,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냐. 지금 기로예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좌익도 필요 없습니다. 우익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국익. 오직 국익. 모든 판단 기준을 국익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싸우고 찍고 뽑고 진짜 미친 일 아닙니까? 우리 이웃에 따져보면은 저 옆집은 단란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돈도 모으고 으쌰으쌰 하는데 우리 집안은 맨날 콩가루 집안이야. 소뚜껑 깨고 TV 깨고 맨날 부부 싸움하고 이래가 되겠냐 이 얘기죠. 진짜.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옆집 애들은 막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제자리에 앉아가 이럴 거냐? 아니라 이거죠. 토탈리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 맞게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그 판단 기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도 한국에 인력이 많은 것 같지만은 진짜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진짜 많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써야 됩니다. 진짜 한정된 사람을 귀하게 써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게 이 공직도 물들여져 가지고 이 인력의 풀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진짜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돼가 정리하면은요. 글로벌로 나가 창조 경제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먹어야 됩니다. 한국이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세계 1등 전략을 써야 됩니다. 모든 분야 개인 교육 똑같잖아요. 국민들 교육 1등 전략 가야 되고 기업도 1등 전략으로 가야 되고 지방도 1등 전략으로 가야 되고 공기업도 1등 전략이고 국가도 1등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핵심은 뻔합니다. 제가 딱 요약 정리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오직 국익 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의 경쟁 상대자는 한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G7 정도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다. 진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 이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모을 수 있게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역량을 모을 수 있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국론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정치권에 싸운다고 해서 이게 기사거리가 된다더라고. 싸워야지 기사거리가 재밌다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진짜 계속 국가는 깔아놨는데 우리끼리 안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저 멀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좀 경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진짜 대한민국이 아마 G5에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디지털이 한국은 뛰어납니다. 디지털 쪽은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했는데 디지털을 잘 활용한 대한민국을 1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발전은 여기서 마치고 또 토론도 좀 하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북문화재단 대표 자격을 오셨습니다만 오늘은 뭐 문화 얘기는 뭐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대한민국 호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는 뭐 가장 국군이 왕성한 시기라고 그래서 저는 뭐 장밋빛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국군이 왕성한 시기이자 위기이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를 좀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우리 기자분들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역시 우리 또 오경묵 기자 뭐 손을 들다 말고 뭐. 조망하시는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아이템형 정책에 이게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 사례도 드셨지만 그 원래 저도 이제 이철우 지사하고 스코틀랜드 같이 갔다 왔는데 스카치 위스키가 이게 작년에 이제 저기 매출이 10조를 돌파했어요. 제가 보도했어요. 가서 10조를 돌파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원이 10조 원이 아니니까 어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0조를 스카치 위스키 하나 가지고 10조를 수출하는데 그 중에 90%가 수출입니다. 이제 10%가 이제 내수고 그러니까 9조를 수출하는 거죠. 9조를 수출하는데 그 안동 소주는 지금 뭐 다 합쳐도 뭐 1,000억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그 세계 1등 제품이 이제 반도체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 관련인데 그 전에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근데 우리는 위기를 별로 못 느꼈었어요. 수출에서. 그 이유가 워낙 한 개 아이템의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쪽은 그 깔아앉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농토는 비슷한데 그
380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는 360억 달러 적자, 그러니까 한 40조에서 45조 정도를 한 나라는 흑자를 보고 한 나라는 적자를 보는데, 이제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다 동감을 하는데, 아직도 우리 정부나 국가나 이런 데서 특히 우리 대표님도 그 국무조정실장도 하시고 정부에 이제 오래 근무하셨는데, 이 세계 1등 아이템을 아직도 대기업에서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인도에 이제 뭐 우리 경북 연구원장 이야기 들으면 한류 팬덤 커뮤니티가 187개국에 지금 이미 다 퍼져 있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건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스웨덴식 한옥, 스웨덴식 한식, 스웨덴식 케이팝,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팝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제 문화 수용주의 필요하다 이러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나 중앙정부는 서울 중심의 어떤 발전 전략을 머리에 갖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카치 위스키가 스코틀랜드 그 한 지방에서 영국을 뭐 먹여 살리는 수출 산업이 됐듯이, 이 정부가 지금 계속 반도체 특화단지, 2차 전지 특화단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포인트를 못하고 그 뭐 이제 아주 큰 카테고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는 수도권이나 대기업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장관님께서 우리 경북에 중요한 또 문화재단에 오셔가지고 문화재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이트를 주실 거로 생각하는데, 이제 제일 고쳐야 될 게 뭐냐면 홍준표 이철우가 중앙에 있는 장관이나 그 서울시장 경기지사보다 훨씬 그 해안이 높은 부분이 있다. 그 사람들 정치를 오래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와가지고 이 절절한 현실을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두바이식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자유, 규제 프리존, 규제가 없는 공항을 만들어 달라든가, 그 다음 뭐 이철우 이사도 지금 지방시대를 막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막히냐 하면 중앙정부 관료들한테 지방의 고시 출신 국장들이 가면 아예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돈 몇 푼 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1등 아이템을 좀 지방에서 발굴해가지고 한 50 내지는 한 40%는 지방에서 좀 발굴하고, 너무 대기업 뭐 그런 뭐 반도체 이런 데서만 찾지 말고 바이오, 지방에서도 충분히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처럼 안동 소주 가지고 5년 10년 안에 그러면 우리도 한 2조 수출해보자. 경북도의 농식품 수출 다 합쳐도 1조밖에 안 됩니다. 스카치 위스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공항이 곧 건설되는데, 나라나 중앙언론이 그렇게, 저도 중앙언론에 있습니다만 매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공항 만들면, 안 그래도 지금 나라 뭐근데, 근데 이런 거는 그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을 통한 수출, 농업 아이템 중에서 세계 1등을 뭐 우리나라 뭐 100개, 10개, 100개, 500개 카테고리를 간다면 500개 카테고리 안에 지방형 뭐 농산물 중에 1등 할 거, 저는 이 목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장관께서 이제 좀 그 정부에다가 저걸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매 공모 방식이거든요. 그 공모 방식의 모든 주제들이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지방이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 건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경북 문화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경북에 이런 얘기 많아요. 순천이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통영도 기초자치단체고 한평도 기초자치단체인데, 경북에는 한평 군수가 없고 그 다음에 순천시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예술로 앞서가는 도시가 경북 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순수 예술로. 전부 그냥 축제하면 물론 축제는 그 지역민들이 즐겨야 하지만 뭐 봉다리 부대만 다녀가는 동네 축제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오신 김에 경북문화 이쪽에서 진짜 세계 1등 하나 좀 다른 일도 하시면서 하나 정도 만드는 그 사례를 보여줘야 지방형 어떤 세계 1등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만 요걸 조금 더 지방 모드에 맞게 좀 변화해서 그 대표께서 이게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지방 모드에 맞는 세계 1등 전략 이 개념으로 그래서 17개 광역지자체인데 거기서 1등 한 개만 만들면 17개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지금 보면 저는 대기업에서만 하자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15개 국가산단을 지정했는데 삼성이 용인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300조 들어가고 과연 나머지 14개 국가산단에 30조가 과연 유치가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철우, 홍준표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좀 그 부분을 네. 좀 국가 저거 방금 말씀하신 국가 전략 세계 1등 전략에 좀 지방을 좀 녹여주고 이런 거에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의견 및 뭐 그냥 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 부장님 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될 때 사실은 착시 효과가 있었고 저도 그 중앙에만 제가 34년을 근무했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이템 베이스가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휴먼 뉴딜. 휴먼 뉴딜이 도대체 이게 아이템이 아니거든. 오히려 디지털 트윈 이런 식으로 갔었더라면은 이게 뭐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 아이템으로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제가 21쪽 보시면 페이지 21쪽 보시면은 뭐 기후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 분야 수소, 드론, 바이오, 우주, 센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이런 중장대한 산업에 대해서 너무 지역 균형하다 보면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진짜 이건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글로벌 경쟁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이 산업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가지고 어디에 효율적으로 해가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내가 6번에 보면은 기존 산업 지역도 세계 1등 만들 상품이 많아요. 첫째 한번 들어볼까요? 요번에 이철우 지사님 모시고 성주에 참외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갔거든요. 말레이시아는 뿐만이 아니고 참외는 전 세계에서 성주 참외가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진짜 확실한 1등이에요. 성주 참외, 대한민국 참외. 조금 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참외가 1등이에요. 다른 나라는 참외가 없어요. 그러면은 참외는 1등 전략이 돼요. 그러려면은 참외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참외를 1등 전략이다 하면은 참외의 문제점을 개선해 줘야 돼요. 참외의 문제점은 뭐냐? 일단 이 유통기간이 짧아요. 보관이 안 돼. 상온에서 보관하면 쉽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유통기간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5일, 3일, 5일 같은 이걸 어떻게 하면 일주일 늘리고 2주 늘리고 한 달을 늘릴 것이냐. 이 문제만 해결해 주고 퀄리티만 높여주면은 이게 글로벌리 수출 다 돼요. 지금 6천억이에요. 참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성주군에서만. 이게 몇 조 단위로 갈 수 있어요. 성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칠곡도 하고 고령도 하고 온통 참외밭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만약 10조씩 팔린다. 글로벌리. 세계에 없는 참외. 이거 진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이거 진짜 이런 걸 잘 우리가 품종 개발 잘해가지고 퀄리티 조금 맛있고 해가지고 그 골든 멜론이라 그래요. 골든 멜론. 이 골든 멜론을 10조씩 판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인근의 주민들 다 먹고 살아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저도 지방에 와서 지금 오 부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 지금 관광, 문화 활성화하는데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아이템이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는 게 화해 마을, 이걸 진짜 전 세계에 확실한 누구나 와보는 마을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화해 마을 왔다가 영주에 부석사도 가고 예천도 가고 문경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지. 이게 화해말 하나도 전 세계로 확실하게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화해말 뭐도 하고 돈 찌끔찌끔 하지 말자. 그래서 오히려 화해말을 세계 1등으로 만들자. 누구나 화해말 가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갔거든요. 우리 지금 찰스 국왕인가요? 그분도 초청하고 BTS 여기 와서 뮤직비디오 찍고 화해말을 진짜 와서 진짜 너무나 뷰티풀하고 너무나 거기서 그 주변에 잘 것도 많고 음식도 좋게 먹어요. 이걸 확실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우리가 무슨 화해 마을에다가 뭐도 하고 이게 영향이 안 된다. 그런 전략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봉화는 화산 이시 마을을 진짜 제가 이 베트남 애들이 성지로 해가 여기를 누구나 베트남 그 국민들 한 번씩 와보게 만드는 이런 식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지역은 오히려 중후장대한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식품은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내가 저게 경북에서 그 생강 연구소 하는 분하고 생강하고 커피하고를 융합해가지고 커피에다 생강을 넣어가지고 라떼처럼 생강 커피를 만들어가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연구를 하자. R&D를 해야 돼요.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생강을 뭐 이렇게 커피하고 어떻게 융화를 시켜가지고 생강을 넣었더니 맛이 아주 지금 어느 커피 맛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강을 안동에 생산되는 생강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해가지고 커피하고 가장 융합이 잘 되는 생강을 만들었다. 커피 한 잔 할 때마다 생강 하나가 들어간다. 한번 따져보세요. 안동이 경북 북부지방에 생강밥만 다 만들어 전 세계 커피, 그 많은 커피 생산지가 커버를 못하듯이 대한민국 온통 생강만 맞아도 공급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은 오히려 자꾸 무슨 중후장대한 사업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면은 일단 인력이 없어요. 반도체를 여기다 자 경북 안동에 갖다 놓는다. 짓는다 할 때 그 많은 인력이 진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식품이 왜 이게 1등 상품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안동소주 1등 상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뭔가를 하여튼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공모 방식 했는데 공모 방식이 보니까요. 진짜 문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디 공모를 하나 내면은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다 공모를 내요. 한 개 보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한 지자체장이 그거 안 했대요. 자기가 의식이 좀 있어가. 야, 이 공모 하지 마. 저 공모 우리한테 필요 없어 하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모아보니까요. 예산이 줄었대요. 그 군에서 난리가 났대요. 제 물러나라고. 제가 와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 군수님 저보고 앞으로 공모 다 응모해야 되겠다고. 응모가 떨어진 거는 주민들이 말이 없는데 응모를 안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자기 진짜 뭐가지 떨어진 줄 알았대요. 이게 현실이라서 이 공모제도 제가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발전 전략하고 매치되는 예산 배분하면 공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봉화가 화산 이시 한다고 화산 이시 이 마을을 건설하는 거 여기다가 그거 관련된 예산을 주면은 거기다 예산 주면 이게 화산 이시를 전국 곳곳에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이 공모 방식도 개선하는 거고 어쨌거나 제가 와서 경북도 문화재단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문화 분야도 제가 한두 가지는 저도 많이 못해요. 국가 예산을 그만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화산 이시 그다음에 이 화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걸 진짜 제대로 하는 거하고 또 혹시나 하나다가 문경 영화제 거기서 모든 이 FX 영화라든지 모든 영화 CG를 좀 이렇게 메타버스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다 신경을 못 써요. 그거는 그냥 지금 수준에서 그냥 가면서 이게 불이 붙으면은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을 가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하고 지방이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지역 균형 발전을 자꾸 무슨 반도체도 여기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기 2차 전지 포항에서는 포항에다가 계속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균형 발전, 글로벌 균형 발전 이런 측면을 좀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지역도 진짜 먹고 살 수 있게 지역도 먹고 사는 뭔가 하여튼 작은 거라도 세계 1등 만들 게 많아요. 기존 상품도 무조건 라면이라고 세계 1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면요. 한번 나가보세요. 진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라면을 세계 1등을 만들겠다. 경북에서. 그러면 R&D를 해야 돼요. 라면이 그냥 끓이는 것도 그냥 감동 없이 끓이는 게 아니고 라면 끓일 때 경북에서 난 무슨 넣어가지고 끓였더니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은 라면에다가 이 경북에서 나오는 소프에다가 나오는 무슨 식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라면이 전 세계 80억 개 팔린다 생각하면 이게 80억 개 라면에 다 들어간다 하면 이게 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꼭 이게 반도체 무슨 2차 전지 이게 뭐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산다 이게 아니에요. 먹고 살 거리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있으면서 진짜 경북에서 한번 제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지방도 글로벌 전략, 글로벌 1위 전략. 하지만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그런 분야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불교방송. 예.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세계 1등을 만드는데 조금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두 신경을 쓸 수 없지만은 또 신경을 뭐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고향이 또 성주시고 하니까 성산가야하고도 연관되는데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그 대구 신호 편입이 됩니다. 군위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랄까요? 이게 이제 상공유사의 부분인데요. 뭐 대구로 떼가미선 이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북도가 이 할 수 있는 문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이 상공유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또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도 거기에 일단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공유사의 엄연히 존재하는 상주 함창 문경에 있었던 그 곤영가야란 부분이 그 친일 사학자인 이병도 박사로 인해 가지고 그 진주로 비정되면서 진주 고령가야로 둔갑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서도 그 대표님 고향이신 성주에 있던 성산가야하고 곤영가야가 배제가 됐어요. 빠져버린 어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곤영가야였던 부분이 그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이 경남 한반도 남부와 호남 쪽 일부를 자기들 임나 일본부라고 했는데 곤영과 성산가야의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게 된다면 일본의 어떤 임나 일본 부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독도를 뭐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일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 현장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예천군청 뒤쪽 산에도 가야 고분군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2020년도에. 근데 거기 이 3, 4세기에서 5세기까지 있던 그 어떤 역사적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야라고 또 설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북의 정체성 부분도 될 수 있고, 지역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는,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이 영토 분쟁이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일본 역사 왜곡을 우리가 또 이래 극복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공요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뭐 설화서 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정말 우리 역사의 어떤 근거를 명시해주고 있는 우리의 역사서락하는 이런 측면에서 경북도가 접근해줘야 되겠고요. 문화재단도 지금 세계유산 등재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곤영가야, 성산가야에 대한 부분들 뭐 어떻게 조금 신경을 써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하고요. 아까 모두 관련해서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기회는 또 무엇인지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지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은 제가 와서는 어떻게 하려냐면요. 지금 문화 관광이라는 게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군별로 하고 있어요. 군별로 시군별로 하고 있어요. 융합이 안 돼요.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무슨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3개 시군이 있는데 각각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면 북부권 해가지고 영주, 문경, 상주, 안동, 예천, 뭐 봉화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서부권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고령, 칠곡, 그 다음에 성주, 그 다음에 여기 구미 뭐 해가지고 여기 군이 이렇게가 여기는 진짜 가야 이군 하려고. 이 남부 쪽은 대구시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는 뭐 경산, 영천 뭐 이군을 묶어서 하려고 그러고 저쪽에 동부 쪽은 또 그 포항, 경주 뭐 이렇게 또 묶어서 이렇게 할 군별로 좀 하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가야권이 아마 이제 예천까지도 올라온다는 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고정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세계 그 유산
그래가지고 경북대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기관을 좀 유치해가지고 경북이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야, 고령가야든 성산가야든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는 이 발굴이나 또 이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는 이게 입증이 안 되고는 그냥 썰로 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뭐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유산원도 경북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되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게, 아니, 그게 뭐 이 정부가 되든 다음 정부가 되든 저는 이런 현장에 돌아가는 거라든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국민들 행복하게 어떤 전략이라는 게 지금 계속 저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요.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있어요. 그냥 오늘은 내가 아주 크게 40분 기조를 발대해야 되는 큰 방향만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언제라도 필요하다면은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회가 온다면은 진짜 대한민국을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거 다 바꿀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기관이 불러가 이거 해 안 하면은 안 줘. 그리고 다 모든 분야를 이 시스템에 혁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위치가 안 돼서 뭐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위치라는 거는 다양한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 가지 위치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근데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 지난 정부 때 이제 뭐 장관급을 지내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도 다시 뭐 입각실이 가끔씩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말할 상황은 아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이런 부분은 제가 진짜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자랑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냐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뭐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남는 시설이 많아요. 3대 문화권 해놔놓고 건물만 지어 놔놓고 지방이 지금 막 실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건물 운영 유지비도 없어요. 건물이 거의 지금 뭐 그냥 다 텅텅 비어가는 이런 부분의 활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마트 혁신밸리 같은 경우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찾고 있어요. 현장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이렇게 한번 바꾸는데 한번 써먹을 기회가 뭐 왔으면은 진짜 좀 한번 써먹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제가 뭐 욕심을 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하여튼 현장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문제, 그 다음에 중앙부처도 거기서 제가 34년을 계속 있다고 보니까 그 시각에 그 동조적인 현상이라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언론도 계속 언론을 믿다 보면 언론의 그 어떤 이 스트림에 따라서 생각을 못 바꾸거든요. 저도 공무원 할 때 계속 공무원의 어떤 그 스트림을 가지고 보다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이렇게 보니까 안 돼.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여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지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현장의 어떤 이게 일그러진 모습이라든지 현장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경북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뭐 지사님하고 잘 해가지고 문화뿐만이 아니고 산업 발전 이런 것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사실은 지사님하고 투자 유치하러 또 중국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 뭐 농업이면 농업, 뭐 이게 다 1등 전략에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등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지금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휴대폰에 불편한 점 하나가 액세서리를 만들면은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하나씩 휴대폰에 다 달면은 그게 1등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 들까요? 제가 요즘 맨발로 걷는데 완전히 신도가 됐습니다. 맨발로 걸어보면은 이 건강해져요. 첫째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있어요. 활성산소를 빼내지 않으면은 이 활성산소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암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10분만 땅에다 접지를 하면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가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게 맨발로 걷다 보면은 이 자극을 해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요. 걸으면 걸을수록 좋아지고. 세 번째, 황토길을 걷기를 권장하는데요. 황토길을 걸으면은 살균 효과가 있어가지고 무좀 없어지고.
발이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어제도 걷고 그저께도 걸었는데, 근데 이런 걷기 운동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에서요. 제가 맨발로 걸어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진짜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거 또랭이 아니냐 이거 제가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제 누구 신발을 회사하고 해가지고 자 맨발로 걷기 좋게 이게 전류가 통해야지만 이게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니까 실리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밑바닥을 만들고 맨발로 걷기 신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특허 걸면은 이거 장사가 안 될까? 저는 오만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만두고 회사를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블록체인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베이스로 한 탄소 배출권 거래소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라는 게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세상에 없는 거 만드는 게 세계 최고잖아요. 그거 팔아먹고 또 따라오면 또 다른 거 세계 최고 만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걸 잘 아니까 이거 현실 생활하고 접목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뭐 디지털 플러스 X는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진짜 이제 스트림을 설명드리려고 진짜 많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사업할 게 1등 전략이 저는 눈에 막 보여요. 없는 거 만드는 게 1등 전략이에요. 있는 거 1등 하기는 힘든데 디지털 활용해가지고 디지털 ID 해가 전 세계에 제가 지금 그 수출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지금 그 지방정부에서 로컬로 해가 한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데 디지털 ID 다 부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해달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그거 해달라고 난리예요. 이게 가능해요, 한국에. 여러분들이 시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회라는 게 막 지나간대잖아요. 그걸 잡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잡지만은 좋은 기회가 안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 똑같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하고 기회 주시면 개인적으로 진짜 얼마든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는 이런 시각으로 계속 보고 다니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 돈을 진짜 수천억 벌 자신이 있어요. 예? 제가 많이 낼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나는 퍼블릭을 떠나겠다 생각하면은 내가 진짜 돈 벌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내가 농담이 아닐 거예요. 제가 돈 벌 거예요. 돈 벌 자신이 있어요. 저는 그 대신에 글로벌 나가서 그래요. 한국에서는 안 해요. 한국은 레드 오션이에요. 글로벌 나가면 돈 벌 게 진짜 많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안 했는데 언제 되면 그 부분을 한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 비즈니스 하는 방법 진짜 말씀 안 드릴게요. 언론에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 공직 34년하고 60 넘어서 지금 나와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합니까? 네. 네, 대부 질문하겠습니다. 매일일보 조영 본부장. 예,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요, 되게 중요해요. 중요를 딱 말씀드리면 한다면 내년에 하고요. 내년에 안 하면 안 합니다. 진짜예요. 내년 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한다면 내년이고, 내년에 안 하면 정치 안 하고. 그러면 그 고향 지역구로 하실 생각이세요? 고향을 할지 어디 할지는 그거는 아직 제가 모르고요.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 안 하고요. 오래 안 합니다. 확실하게 질러버리고 확실하게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하게 된다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안 하고.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그것도 열려 있어요. 저는 공무원이지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부를 계속 질문하고 되도록 계속 저는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 국가 살림 사시다가 이렇게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맡으셨는데요. 혹시 정치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걸 혹시 오신 것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사실은 이철호 지사님이 말씀해서 온 이유가요. 지방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지방을. 근데 지방을 아는 방법이 내가 그냥 아무런 직제 없이 경북도를 돌아다니면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저 새끼 정치하려고 온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문화재단 대표로니까요. 제가 지역에 축제도 가고 지역에 제가 가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너무나 그런 오해를 안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정책을 진짜 좀 작지만은 성과 나는 정책을 하려고 제가 계속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인도 가면서
저희들 문화공연을 하는데요. 이거 누구를 데리고 가서 예산 한정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대학생 데리고 간다 했잖아. 대학생들 글로벌라이즈 시켜야지 기존에 있는 무슨 뭐 K-팝 가수라든지 기존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 안 데리고 가고 기존에 있는 국악인 안 데리고 가고 경북 도내에 있는 대학의 K-팝 서툴러도 좋다. 그 다음에 태권도 시범단 경북 도내에 있는 국악인 들고 가가지고 예산도 남아가지고 1비까지 줬어요. 1비까지. 내 돈까지 줘라. 그래서 학생들 해외 나서 용돈도 쓰고 구경도 좀 하게. 그래서 지사님 하는 게 지사님 너무나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혁신을 하는 게 오히려 이 현장이 더 좋아요. 중앙정부에서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부처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집행은 부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아주 행복하고요. 작지만은 작은 변화가 이 지역의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해서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여기 있으면서 지금 성과를 내려고 그래요. 성과를 내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어요. 10년 있으면 뭐합니까? 1년을 있더라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뭐 딴 생각 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내 고향 아닙니까? 내 고향에 와서 최근에 뭐 산업부 장관 차관 한 분이 김학도 씨라고 충북에 4급으로 갔더라고요. 차관한 사람이 4급. 저는 그래도 1급 수준을 받으니까 뭐 대접도 굉장히 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분 충북 사람인데 내가 고향 가서 진짜 내가 뭐 직책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내가 좀 기여해주고 고향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 보고 저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 우리 정문.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개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재개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장관직을 수행하셔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뭐 경제 쪽으로 거의 한 34년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요. 뭐 조국 그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 교수가 자기의 삶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할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신이 그분도 알 만큼 아니까 자신이 뭐 잘 판단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잘 알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모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제가 네, 뉴델리 강성탁 기자입니다. 아까 글로벌 1등이 되기 위해서는 국익이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자익이도 부익이 필요 없다. 네. 지금 한국이 중국, 미국에 의해서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또 엄미실 전에 그 주중 네. 대사가 또 뭐 이상한 말을 해서 지금 아주 국익을 두고 뭐 시끄럽고 네.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사이에서 어떤 실익을 뭐 가져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이 굉장히 한국의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중국은 중국으로 와라 그러고 미국은 미국으로 와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윤석열 정부 와서는 확실하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미국으로 하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중국 문제는 또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인해서 또 다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한국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가 다 결정했으니까 그 방향대로 가고 다만 중국 관계에서는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를 더 잘 만들고 반도체를 더 초격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소 더 가고 이러면은 중국이 오히려 또 한국을 또 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 전략을 가고 그게 뭐 미국이 오라고 하는 것도 한국이 1등 아니고 이러면은 반도체 와라 배터리 와라 소리 안 합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한국이 진짜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중국보다는 뭐 거의 비급비급하지만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또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오라 하는 거니까 한국의 실력이 없으면 미국이 왜 한국한테 오라, 한국과 협력을 하겠습니까? 저 실력도 없는 놈,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안고 안 가죠. 한국이 만약에 반도체 깨지면은, 메모리 반도체 깨지면 전 세계가 완전히 컬랩스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보호해야 돼요. 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 사이에서 위너는
한국 실력을 키우는 거다 이거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우리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 낀 사이 그 어떤 진단도만 해주시죠. 뭐 질문 많이 돼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영남일보 박재일 국장입니다. 예. 관련 질문이라서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한국 경제가 좀 상승할 것인지 침몰할 것인지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에 문재인 정부의 그래도 경제 정책에 좀 깊숙하게 뭐 갔냐 싶다기보다도 또 집행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방향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이 좀 많이 기조가 뭐 경제 정책은 큰 기조는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색깔이 좀 다르니까 좀 한번 그걸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에서 제가 조금 더 심도에 조금 고려해 주실 거는 뭐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비관적으로 이제 인구도 줄고 수출도 적자고 물론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현대차 자동차 그리고 뭐 LG 가전, 뭐 하나 방산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은 일어서기 힘들 것이다. 경제도 추락할 것이다. 한 30년 이상 일본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지금 시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예,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 추세만 보면은요 비관적인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일하는 인구가 갈수록 줄어요. 그다음에 총인구가 줄어들면 총수요가 줄어요. 국내만 보면은 총수요가 국내를 그래서 국내만 타켓으로 하면은 이게 장사가 쉽게 말해 장사가 안 됩니다. 왜냐 일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다음에 총인구가 줄어드니까 매년 이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글로벌 타켓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한국 상황이 어떠냐?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본이 반도체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반도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가 SK 반도체가 얘네들하고 얘네들 쫓아왔을 때 얼마나 초격차를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건이 돼가 있어요. 이것마저도 클래스 되면은 비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방산 좋아요.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더 디지털라이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KF21 비행기도 지금 한국이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합작해서 뭐 만들고 하면서 퀄리티 높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이 만약에 비행기도 더 잘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이 뒷다리를 닫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으로 물건을 못 파니까 한국을 생산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 우회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폐배터리 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중국을 조금 뒷다리 묶어준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벤처 같은 경우 제가 한국 생태계를 보니까요. 미국은 어떤 그 벤처를 하는데 시제품을 못 만들어요. 한국이 가능하대요. 진짜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벤처의 플랫폼으로서 모든 테스트 베드 쓴다든지 디지털의 테스트 베드 쓴다든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한국은 저는 진짜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하나를 딱 키울 때는 이게 국가하고 기업, 모든 대학, 모든 연구소가 총체적으로 매달려서 완전히 가버려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 도와주는 거 이거 좀 이상하게 보는 이 분위기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도 여기다가 하려면 조달을 바꿔야 해요. 조달.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안 가본 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수의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공개 경쟁 입찰합니까? 공개 경쟁 입찰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수분해 한다 그러면은 여기 한 어느 대학별로 하나, 그 다음에 저 호남에 있는 대학 하나, 그 다음에 뭐 있는 대학 하나 이렇게가 서너 개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고 나면 나머지 애들이 다 공격만 해요. 도와주지 않고 쟤 실력도 없는 애가 됐다. 쟤는 저렇게 안 돼. 우리가 더 나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입찰이 됐기 때문에 여기 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없애야 돼요. 왜냐? 다 몰려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수분해를 개발해도 모자라는데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이 제도 이것도 바꿔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국가적인 이게 에타도 면제시켜야 돼요.
이게 연구 개발하는데 이게 뭐 에타를 해야 되니 많이 경제성이 있니 많이 뭐 되니 많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 인류를 구하고 대한민국 먹고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R&D 같은 경우는 모여라. 돈 줄게. 고. 돈 떼먹는 일 없으면 무조건 하여튼 최고의 연봉을 주고 최고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R&D 성공해가지고 빨리 R&D를 성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2년 만에 성공하고 3년 만에 성공하면은 그게 국가의 경쟁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진짜 조금만 방향을 세팅 잘해가 밀어붙이면은 그러려면 몇 가지를 바꿔줘야 돼요. 조달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에타도 좀 면제, 국민을 설득해가지고 에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용화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첨단으로 가는 국가를 먹여 사는 데서 에타도 면제시켜서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기업을 도와줘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가 돈 벌면은 그 공무원을 승진을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공무원들이 기업들 만나면 오해나 뒤집어 쓰고 그래서 기업들 안 만나고 기업하고 안 들으니까 기업의 에러를 모르고 그게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기업은 기업대로 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좀 일거리진 거 좀 펴줘가지고 선택에 집중하면 한국은 역량이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실장님 질문에 답하면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중국을 다 잡아주고 미국이 지금 제조하는 요 나가게 한 요 사이 동안에 진짜 제대로 하면은 한국이 제조 강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베이스로 한 제조 강국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당장은 지금 떨어지죠. 금년에 1.5%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1.1%대 했으면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당장 성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좀 나는, 근데 꿈이 있으면은 지금 뭐 성장이 좀 나지 못해요. 미래 되면 확 올라가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마 글로벌 경기 흐름을 좀 보면은요,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AI가 활성화되는 순간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로 봐서 지금 뭐 반도체가 바닥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러니까 그거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안 좋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가도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쪽도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회복은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은 하는데, 이 회복세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아주 스트롱 회복세로 확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는 진짜 아이템 베이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어렵죠. 그런데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롤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다. 이게 5년 뒤에 갚아야 되면 이거 10년은 늘려주면 됩니다. 안 가면 15년 늘려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도 적고 분담률도 갚아야 될 것도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 하여튼 가게가 생존하게 해야 돼. 내가 어느 날 갚으라고 하면 내가 못 갚죠. 디폴트 나면은 다 그게 은행의 손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어쨌거나 하여튼 이 가게가 열심히 하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익스텐션 해줘야 됩니다. 갚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조금이라도 갚아. 조금이라도. 이자도 조금이라도 계속 하여튼 5년 할 거 10년 하고 10년 할 거 15년 해가지고 계속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여기는 이제 디폴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슨 부실 채권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차별해야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가게는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몸이 아파 거의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일할 형편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그건 디폴트 나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이자를 냅니까? 금리는 올라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1% 올라가면 20조 가계에 부담이 되거든. 20조. 전국적으로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금리도 좀 정상화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못 내면 이거 익스텐션 시키고 트랜스퍼 해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 일자리 찾게 해주고 그러면서 세금 또 은행 이자도 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선순환 해줘야 되지. 이자 당장 못 낸다 해서 딱 걸어버리면은 다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무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거시적인 정책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조금 내년
이렇게 되면은 좀 전망이 밝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5만 5천 원 가던 게 지금 7만 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게 수요가 소진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저는 전봇대도 AI로 만들고, 전봇대 AI 만들어주면 얘가 디텍터가 사람이 이상한 사람 지나가면 벌써 다 통보해 줍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 그런 시대로 가는데, 그러려면 그게 AI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뇌거든요, 뇌.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될수록,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필요하고, 단지 시스템 반도체는 그건 중장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밀고 가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볼 거는 몇 년을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볼 건 단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정책을 스무딩 오퍼레이션 시키고 하는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넘길 수 있고, 오히려 진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다. 저는 뭐, 한국 경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두 보죠.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차이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또. 예, 두 정부 이거죠.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부보다는 조금 이렇게 재정도 긴축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법률하고 재정 정책인데요. 재정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이 정부는 좀 긴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긴축으로 가고 있고, 지난 정부는 뭐 디펜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코로나 상황 동안은 전 세계가 돈을 풀었어요. 풀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지금 긴축으로 가는 이 기조는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긴축으로 가다 보면은 좀 일그러질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한 거는 계속 늘리고, 그건 적어도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효율을 높여야 돼요. 효율. 특히 경제 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거 과감하게 드러내가지고 진짜 될 만한데 확 쏟아 넣어가지고 구조정을 잘하면 오히려 괜찮은 거죠. 오히려. 그런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방법상으로는 기존의 그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지를 해주면서, 그러다 보면은 줄여야 될 부분은 있는데, 줄여야 될 부분의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있을 때도 구조조정 하면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이 한 100개에서는 100개 한 10% 줄여가 10% 구조조정 했다는데, 그거보다는 없앨 거 없애고, 늘릴 거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가 줄어들게 하는 이 구조조정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재정당국하고 각 부처가 대타입이 돼야 돼요. 이 게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는 혹은 지난 정부나 이 정부나 사실은 뭐 자나 우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고, 또 좀 괜찮은 계층은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글로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마트, 롯데마트가 다 잡아먹으니까 구멍가게 다 없어지듯이, 그러다 보면은 중산층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한국만의 그 양극화 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늘어납니다. 한데 이 국민들을 테이크 안 할 것이냐? 테이크 해야 되죠. 그거는 뭐 지금 힘당 정부나 민당 정부나 똑같을 거예요. 이 부분은 테이크 해야 하는데, 단지 이제 성장 발전 전략에 있어서 진짜 핀포인트 해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국력을 꽉 좀 모아가지고 앞으로 탁 치고 나가게 해가, 이게 치고 나가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 한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은 행복하고 국가는 발전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제가 꿈꾸는 나라거든요. 국가가 발전하더라도 국민이 안 행복하면 뭐 합니까? 몇몇 사람들만 행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고, 지난 정부나 이 정부나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 저 같은 정무직이나 몇 명 나오고 1급만 몇 명 나왔지, 대부분 95% 이상은 지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밑바닥은. 위에만 일부 바뀐 거죠. 그래서 정책의 뭐 차이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어쨌거나 하여튼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정책에 어떻게 이게 맞게 어저스트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런 시각으로 봐주신다면은 이렇게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0조에서 1000조 정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었다. 국가 부채가요? 아니면 네. 어쩔 수 없었다. 예, 600조 3000조로 늘어났거든요. 1000조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몇 차례 통해서 국민들한테 뭐 50만 주고 100만도 나눠주고 하는
이렇게 코로나 동안에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복지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복지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뭐, 그 부채는 400조 갚는 걸 신경을 써야 되죠. 갚는 걸. 갚는 걸 신경을 쓰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글로벌 1등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잠깐만요. 다른 사람은 질문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질문했던 분을 좀 자제해 주세요. 예. 다음 기다리는 분이 있으니까. 자, 먼저 매일신문의 우리 이민호 기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이민호 기자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1등을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시스템을 바꿔야 것을 된다. 강조를 하셨는데, 예. 제가 글로벌 1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지향점이지, 그게 전략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의 전략은 모두 다 달라야 되고 각자의 뭐 강론이나 전략이 있을 텐데 그냥 글로벌 1등이라는 것을 전략으로 강조하시는 게 좀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알고 싶습니다. 그게 글로벌 1등은 그 지향점인데요. 1등을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센서. 품목별로 제가 가야 되는데, 전략은 제가 품목별로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센서를 1등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센서 하나가 먹고 돌아요. 수분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분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유리를 태양광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수소화는 제철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우주를 가는데 우리가 약한 부분을 해결한다. 충분히 가능해요. 아이템을 정하면 돼요. 정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다 모여라. 이거 해결할 수분해를 할 사람 전문가 다 모여라. 각자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오고 여기 예산 얼마 필요? 1,000억 주는 거죠. 연구해. 액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도 가능하다 이거죠. 일반적인. 예를 들어 식품, 안농소주. 이게 글로벌 1등으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려면은 안농소주를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테스팅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얘가 뭐가 부족하다 할 때 그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홍보를 하고 거기다 직접 예를 들어서 안동시가 안농소주 나는 글로벌 1등 하는 게 우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목표다. 그럼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R&D 가져가고 홍보하고 외국과 시험하게 하고 또 부족한 점 메우고 연구 개발하고 공장 만들고 판로하고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게 참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외도 참외를 가지고 1등 전략을 간다. 그러면 참외 유통기한 늘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것이냐. 식품 관련 전문가 다 모여라. 이거 연구해라. 연구비 주고 거기서 계속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테스트도 하고 해가 만약에 만들었다. 유통기한을 한 달로 늘려놨다. 전 세계로 다 수출 가능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맛있게 하는 수출이 되고 각 나라에서 없으니까 이거 맛 한번 본다. 단가도 낮아졌다. 한국처럼 하나에 뭐 한 1,000원 주고 판다. 하면 다 사 먹죠. 80억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80억 개 팔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하나를 제가 뭐 기조 발제해서 이게 일일이 못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정책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그거 만들겠다는 게 지역 발전 전략이죠. 성준 참외, 예를 들면 안동소주, 그 다음에 봉화는 아까 화산 EC, 충분히 포항 같으면 2차 전지, 몰빵을 하는 거죠. 2차 전지, 그 폐배터리 활용하는 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거 집중해가지고 온통 거기다 팀을 구성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이거는 또 다른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이 분산돼가 안 되는 거죠. 확실한 한계를 정해가지고 경주 같으면 뭐 하나 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앙정부 재정, 인력, 지방정부 재정 다 쏟아붓고 필요하면 글로벌 사람까지 다 들고 오고 그래서 해가지고 우선 한두 개가 터졌다. 이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도 더 쉽게 갈 수 있고 그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제 기조 연설이니까 내가 그 방향을 쭉 이렇게 쭉 헐고 간 거였죠.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1등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오마이뉴스 우리 조정원 부장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쭉 이어지는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벌써 9시 반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와야 됐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임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계셨으니까요. 지난 총선 당시에 민주당 소속으로 하신다라는 풍문이 많이 돌았는데 출마를 안 하셨습니다. 그때 그 출마를 안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경제 그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네.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00조의 국가 채무가 쌓였는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그때 출마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저보고 대구에 출마하라는 얘기가 민주당으로 대구 출마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았고요. 저는 끝까지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의사하고 다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지난 정부 동안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부분은 사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글로벌 팬데믹에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넘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 부분이 좀 있을 거고, 일부는 또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것처럼 재정이 조금 누수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팬데믹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된 부분은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확장이 안 됐으니까 정상화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이제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하에서는 코드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돈을 딱 넣으면 이게 블록이 나눠지더라도 어디로 최종 수혜자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 제도를 개선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만약에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감독해서 한다 하면은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쓰는지 매일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첨단 기술을 통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제어가 되면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이게 수혜자가 딱 보면 코드 달린 게 분할돼 가지고 어느 수혜자한테 갔는데 이게 안 맞으면 바로 리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가 채무가 늘어난 부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상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거 외에 또 부실화된 부분을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부실화된 부분은 보완하고 시대 상황상 일어난 부분은 이제 시대 상황이 끝나면 정상화되고 이렇게 통하면은 다 이렇게 좀 윈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제 우리 포럼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태석 이사장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오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많이 됐을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언론인들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조명하면 좋을런지 오늘 여러 가지 토론 내용에서 잘 음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발언 예. 하시고 끝내도록 하여튼 오늘은 제가 좀 보니까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더 연구를 하고 계속 또 몇 개월 뒤에 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또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제가 하는 게 기업인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 만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지만 진짜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봉사도 하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가는데 뭐를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지만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계속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적당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오늘은 또 이제 글로벌 1등을 가기 위해서 이제 사회 대혁신론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강의가 2시간도 아니고 한 40분 내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흘러간 감이 있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또 다른 부분은 그런 기회 혹시나 또 뭐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부분만 가지고 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정책에 관해서는 뭐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균형되게 저는 말씀을 드리지 뭐 이쪽 저쪽 저는 말씀드리는 국익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뭐 저는 뭐 앞으로도 생각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이 언론인들 또 우리 고위직 언론인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포럼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또 자주 뵙고 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제가 대구 내려오면 또 저녁에 또 저녁도 하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제112회 우리 아시아 포럼 정책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